그 인문학자들 중에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모두들 이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인문학자들, 여러 사람들을 봤던 파인만이 그들을 보고 거만한 바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순수과학 소개를 빙자한 인문학자의 철학적 통찰이 담긴 과학 에세이. 부모가 먼저 공부해서 어린 자녀가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할 과학 상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문과세요? 아니면 이과세요? 혹시 문과라면 문과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학이 어려워서 이과를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수학이 어려워서 이제 이과를 포기하신 거라면 저는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과학 상식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마도 한국인 대부분은 중학생 때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친구들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시간에도 이제 수식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과학도 포기하는 거죠. 사실 과학 상식은 공식을 몰라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미있거든요. 우리 생활에 접해 있는 것 중에 이 과학이 사용되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수식이 어렵다는 말은 다 빼고 최대한 재미있게 이제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소금은 왜 물에 녹아요? 라고 물으면 아들아,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커플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물은 이 둘 사이를 질투해 서로를 갈라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오늘은 한국의 찐 문과인 작가 유시민의 신작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를 통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수식 하나 없이 오직 말빨로 과학 상식 6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유시민 작가만의 어법으로 이 한국의 그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이루지 못한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장 그럴 법한 이야기.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의 산물이다. 그 욕망을 충족하려면 누구나 무에서 시작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인문학 지식도 유전으로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문학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문학이 뭐죠? 네, 우리가 과학 이야기, 여러 사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그것부터 좀 정의해야 되잖아요. 이 책의 포문을 여는 게 인문학과 과학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이 함께 토의하는 그런 학제적이라는 토론회 이야기가 등장해요. 파인만이 보기엔 이런 인문학자들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만이 우리 먼저 주제부터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자, 이런 의견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문학자들 중에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모두들 이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인문학자들, 여러 사람들을 봤던 파인만이 그들을 보고 거만한 바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김상욱 교수님이나 심채경 교수님, 그 다음에 안될과학의 궤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 패널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게 어떤 질문이나 단어를 접할 때 이 단어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혹시 물어보신 질문이 정확히 이러이러한 것이 맞나요? 라고 정의부터 한다는 거죠. 먼저 정의 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컷 정말 정성 들여 했음에도 이런 비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태클을 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질문한 게 그게 맞냐? 네가 생각하는 단어가 내가 생각하는 이 단어랑 같은 단어가 맞냐? 라는 거죠. 우리가 정의라는 것만 해도 너가 말하는 정의가 영어 데피니션이야? 아니면 저스티스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너가 저스티스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래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이런 지인들과 대화하면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막상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똑같은 걸 얘기했는데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했네. 우리 사실은 같은 거였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 그런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서로 A에 대해서 이야기한 듯 했지만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B에 대한 말한 거였고, 한참 고성이 이제 막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술자리에서 떠들다가 끝에 가서는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제법 많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제가 깨달은 건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최대한 그 의중을 먼저 파악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스몰 토크, 즐길 거리, 아니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것, 화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말싸움이란 말이죠.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싸움 프로그램이 이제 백부운 토론이잖아요. 이제 성질이나 특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오면 자기들의 의견에 덧붙이고 덧붙여서 진짜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여야 간의 패널이 나오면은 정말 그냥 자기 말만 한단 말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면은 우리 진영이 졌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일단 TV 토론이라는 건 원래가 대화에서 화합하기 위한 장이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TV 토론이라는 건 우리 진영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너무 막무가내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거만한 바보라고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보면 수학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문과를 가게 된 사람들을 운명적 문과라는 이제 칭호를 붙이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죠. 대부분은 수학을 못하잖아요. 이 책 마지막 수학자 파트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정말 수학은 재능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자조차도 그런 학력평가, 지금으로 따지면 수능이죠. 수능에 나올 법한 수학 문제의 패턴들을 통째로 외워서 시험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에 간 거겠죠. 39. 나는 이 말이 옳다고 본다. 과학을 전혀 몰랐을 때 나는 세계를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 타인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전체를 보지는 못하며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것 역시 아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핀다. 윌슨의 말은 과학의 토대 위에서야 인문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의 이론을 활용하면 인간과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사실 많이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문학을 즐기시는 그들도 이런 과학 상식들로 철저하게 좀 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저는 인문학이라는 게 나를 알아가고 너를 알아가고 우리를 알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사람을 알아가는 학문인 거죠. 이제 반대로 과학은 그 외적인 것.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우리 사람이 잘 살길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랑은 상관없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반인에게도 과학 공부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내용이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과학적인 역사 상식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 책에 등장하는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마지막 수학, 이 5가지 과학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학이나 그런 학과들이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보는 거. 우리 아들이 꼭 법대나 의대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 시간에도 등장할 거지만 화학과 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제품들 대부분 다 화학 제품 아니면 전자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전자나 화학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학적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선택한 첫 번째 학문이 바로 뇌과학이에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뇌의 소프트웨어인 뉴런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요. 우리 몸은 이 물질의 분비로 인해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적 물질의 이름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2장. 나는 무엇인가? 만일 여러분 자녀가 엄마 도파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살면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잖아요.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들어보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책에서는 도파민은 가장 대표적인 뉴런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도 이해할 정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인문학적인 태도를 가진 운명적인 문과인 우리들은 대충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것도 이제 아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막상 이런 질문만 마주하게 돼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깨닫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책이든
도파민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든 되게 짧은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식이냐? 제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쉬운 버전과 적당한 버전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뉴런은 쉽게 그냥 뇌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명령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기신호고 두 번째가 화학신호예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 건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뇌에서 어떤 물질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신호는 전기 신호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전자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나오는 원자,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에 나오는 그 전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나오는 그 전자랑도 같은 전자예요. 여기를 깊이 있게 알려면 또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5번째 장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쾌락, 즐거움, 슬픔 이런 걸 느끼는 게 화학 신호로 보내게 되는데 이 화학 신호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발견된 신경 전달 물질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이 도파민이라는 건 인간의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쾌락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성인들끼리 주고받기에 충분한 질문이고요. 요약하자면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뇌의 소프트웨어인 뉴런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요. 우리 몸은 이 물질의 분비로 인해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화학적 물질의 이름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긴 문장의 버전과 보다 짧은 문장의 버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긴 문장을 내가 만들 수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 도파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누가 듣냐는 거죠. 좀 학회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독서 모임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줄까? 아니면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때는 이 두 번째 버전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은이라는 여자애가 있다고 해보죠. 하은이가 아빠한테 아빠 도파민이 뭐야? 하은이가 아빠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질문을 했잖아.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머릿속에 있는 뇌라는 거거든. 그 뇌가 우리 몸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었을 때 너무 좋다, 즐겁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뇌거든. 이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야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나를 나로 인식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적 자아는 달라졌고 더 달라질 것이다. 이 장에는 뜬금없이 맹자랑 칸트가 등장해요. 이 책의 장르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죠. 과학책 아니었나? 하지만 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유니크한 거니까요. 미러 뉴런, 일명 거울 신경세포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억제하고 또 우리가 공감과 도덕적 동기 유발에 기초를 제공하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염려하고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이 미러 뉴런 덕분에 문명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엔 우리 인간이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표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따라하게 만드는 게 이 뇌에 있는 미러 뉴런, 그러니까 거울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인간이 뭐냐,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지성이다 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고 이렇게 사회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합하고 살 수 있는 건 이 뇌 속에 있는 이제 거울 신경세포라는
거는 신경전달 물질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책 덕분에 말이죠. 뭔가 되게 주술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좀 과학적으로 좀 확신되는 조금 더 기술적인 확정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좋은, 좀 더 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 지식이 토대에 있다면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 가치관, 개성, 기질, 취향이 다르다. 그 모든 것을 지닌 삶의 정신적 주체를 자아라고 하자. 왜 우리가 자아를 지켜야 된다, 뭐 자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자아를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철학적 자아니 뭐니, 뭐 나무 위키, 뭐 위키피디아 어디 다 들어가 봐도 이 자아를 되게 단순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잘 없어요.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에도 뭐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아랑 신화랑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자아가 뭐지? 워낙 설명이 다 달라서 뭔가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하기 힘들었는데 이 책에서 유시민 작가가 똑부러지게 그냥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를 딱 내 것으로 가지기만 해도 정말 이 책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79쪽에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자아라는 걸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되게 독서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저마다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 가치관, 개성, 기질, 취향. 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닌 이제 삶의 정신적인 주체, 즉 정신적인 주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죠. 외적인 자아가 있다면은 내적인 자아가 있는데 이 내적인 자아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고 심지어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조금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뭐 30초, 1초 차이로 태어나도 형 동생, 언니 동생으로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뇌과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철학적 주제의 핵심은 자유의지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책이 유니크한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사람을 되게 신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하면은 우리가 되게 그걸 기이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유시민 작가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건 독립투사였다가 친일파로 바뀐 사람들, 그리고 민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극보수로 돌아섰던 뭐 김광규 시인 같은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환경,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몸속의 유전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인간은 그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물학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3장에서 이어질 거예요. 어쨌든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뇌이고 뇌는 생존을 위한 기계라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 그 변화를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지금 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게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이 책이 과학책인지 철학책인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2장에서는 소크라테스와 칸트를 거쳐 이제 경제학 원론 이야기도 나오고요. 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맹자의 4단론까지 나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어쨌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고 뭐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과학 얘기하다가 이렇게 맹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장의 종국에 와서는 자유의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김광규 시인의 전향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유전자의 생존 본능에 선택한 자유로운 현상이니 누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또 완전히 불신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유시민 작가의 고백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유시민 작가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숙명이며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라는 걸 현대 내과학이 설명하고 있다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생물학으로 옮겨갑니다. 3장,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좀 러프하게 정리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역사 연대를 기억하고 있다면 살면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45.5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우주에 등장했어요. 그때 태양의 나이 46억 살이었습니다. 38.5억 년 전 바다가 생겼어요. 지구에 물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35억 년 전 바다에 세균과 미생물이 출현했고요. 9억 년이 흘러 26억 년 전 드디어 육지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18억 년 전에는 지금의 적조 비슷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고요. 4.5억 년 전이 되어서 드디어 진해 비슷한 동물이 땅에 올라왔어요. 뭐 생명체다운 생명체가 드디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6억 년 전부터는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2.5억 년 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출현했는데요. 약 2억 년이 흘러 6,500만 년 전 멸종했습니다. 이 공룡이 멸종하고 포유류가 지배종으로 등장했고요. 영장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약 20만 년 전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지구 생명의 역사를 하루로 환산하면 20만 년은 여름밤 반딧불이가 두어 번 깜빡인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20만 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약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수메르 지방에서 숫자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그 19세기에 산업화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세기 중후반에 에디슨이 발전기와 전구를 같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제 상시 밝은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은 세상에 있게 되었고요. 이 덕분에 저녁에도 일할 수 있게 되었죠. 1969년은 세상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2005년에 이 유튜브가 처음 세상에 나타났고요. 14년 전인 2009년 11월 국내에 처음 아이폰 3GS가 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보게 된 건 불과 10년 정도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20만 년을 24시간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디지털 사회가 구축된 건 불과 1초라는 거죠. 네, 이 책 세 번째 장에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다윈주의자임을 밝힙니다. 다윈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진화론을 믿는다라는 거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역사관을 지닌 극단적인 창조론을 부정하는 거죠. 이 3장 생물학 파트를 통해 작가 유시민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유전자는 특정한 종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돌연변이 혹은 생존에 유리함으로 이타심이 생겼든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든, 그래서 지구상 가장 로맨틱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유전자는,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 인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역사연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구가 고작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에 어마어마한 환경을 파괴했고 탄소 배출량을 중과시켜 인류를 멸종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지구를 불태우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구를 걱정하는 척하죠. 지구야 아프지 마.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지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보는 건 인류를 포함한 현재의 생물들 뿐이거든요. 오히려 인간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따라서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지구 좀 열받게 하지 마 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해요. 이전 대멸종에서는 공룡이 멸종했죠. 만일 6번째 대멸종이 지나고 나면 그땐 또 다른 생물이 지구에 존재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유전자는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를 나로 인식하고 지성이 있고 감정을 느낀다 할지라도 거대한 군집 생활을, 그래서 사회성을 가진 인류에게 위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술 발전이라는 진화를 거듭한 현 인류의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돈과 권력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파국으로 치닫는 인류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유전자의 생존력이 무색하게 현 인류의 사회 시스템은 이제 인류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도대체 탄소가 뭐길래 인류 멸망과 연관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유시민 작가는 그런 맥락을 잘 유도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에 화학을 배치했습니다. 4장,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화학 파트로 넘어왔고요. 오늘 주제는 소금은 왜 물에 녹을까 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화학 분자식 알고 계시나요? 네, NaCl, 바로 염화나트륨이죠. 평소에 항상 짠맛을 이야기할 때 나트륨 해서 저는 나트륨이 소금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는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더라고요. 그럼 소금인 염화나트륨이 왜 물에서 녹는지는 아시나요? 더 나아가서 이 물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이 왜 물이 증발하고 나면 다시 소금 결정으로 뭉쳐지는지 그거 아시나요? 네, 오늘 이걸 좀 알아볼 건데 전 진짜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학창시절에 이 양자역학과 화학에 대해서 알았다면 저 진짜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 원자와 원소, 분자, 이온화와 음양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특히 저는 공부하면서 원자와 원소가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 유시민 작가의 설명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식으로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약간 과학적으로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문학적으로 커버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원자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원자를 보면은 중앙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오비탈이라는 궤도가 있는데 이 궤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그림으로 따지면 태양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이제 다른 행성들이 궤도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원자의 모습이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에요. 우리가 뭐 양성, 음성, 중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양성자는 양의 성질을 띠고 전자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원자가 중성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 그림을 보면 중앙에는 양성자 핵, 그 다음에 바깥쪽에 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이 기본적인 수소에는 중성자가 없지만 이렇게 중성자가 만약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우리가 이중수소,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삼중수소라고 말해요. 이 삼중수소라는 게 기본적인 수소보다 되게 무겁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에 삼중수소가 추가돼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사진처럼 양성자 개수만큼 원자수가 늘어가는데요. 총 118개의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오가네손이라는 원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1번 수소부터 118번 오가네손까지 정리된 표를 원소 주기율표라고 하죠. 이제 1번 원자에 수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수소와 리튬을 한번 보자고요. 이 원자핵을 둘러싼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리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이 2개가 있는데 안쪽 오비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오비탈의 가장 바깥쪽의 원자의 개수만 보시면 되거든요. 최외곽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최외곽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짝을 이루려는 게 최종 목적인데, 이제 수소와 리튬은 외곽에 전자가 1개만 있잖아요. 그럼 이 수소와 리튬 원자의 목표는 하나 있는 전자를 버리거나 하나를 더 구해서 2개가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항상 커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전자도 사람도 역시 짝이 맞아야 하나 봅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버리거나 얻는 것을 이온화라고 해요.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음기가 빠지기 때문에 이 원자는 양의 성질을 지니게 되죠. 이 양원자라고 부르면 좋지만 이 과학에서는 이걸 양이온이라고 해요. 반대로 전자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 이 전자의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음원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음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들어보셨죠? 양은 음을 찾고 음은 양을 찾게 되고 이 2개가 하나가 됐을 때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하잖아요. 자석이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버리지 않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이 수소 원자는 각각 전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공유하면은 전자가 두 개인 상태가 되니까 좀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H2 수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운 상태의 결합이어서 주로 기체끼리의 결합이 많고,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다소 무거운, 즉 액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따라서 수소는 원자 상태로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수소 분자 상태로, 즉 H2 상태로 있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해요. 만일 둘이 깨진다면은 수소에 있는 전자가 다시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달라붙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으로 많이 달라붙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는 체외각 오비탈에 전자가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원자한테는 수소 원자 2개가 딱 달라붙으면 체외각 오비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찰떡궁합이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생물한테 가장 중요한 H2O 물이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이긴 하지만 원자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림을 보시면 H2O는 수소와 산소 이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의 개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2개의 원소가 합쳐진 걸 우리가 물 분자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자는 물질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원자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원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이 다양한 원자들끼리 합쳐진 상태가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럼 처음 물음이었던 소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소금의 분자식은 NaCl입니다. NaCl은 나트륨 Na와 염소 Cl이라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온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을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 이온이라는 자석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은 총 11개의 전자가 있고 염소는 1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플이 되고 싶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려서 10개가 되고 싶어하고, 반대로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되고 싶어해요. 이렇게 따라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염소는 나트륨에서 떨어진 전자 하나를 얻어냈기 때문에 염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음양의 조화를 위해 뭉치면 염화나트륨이라는 분자가 되는 거죠. 이 분자의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은 또 다른 염화나트륨 분자들의 이온들과 또 뭉치고요.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죠. 왜 소금이 물에 녹느냐? 이 소금이 물에 들어오면 이제 음전하를 띤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양전하를 띤 소금 분자의 나트륨 이온을 움켜줘요. 또 양전하를 띤 물 분자의 수소 원자는 음전하를 가진 소금 분자의 염소 이온을 낚아챕니다. 즉 물 분자 속의 산소와 수소가 각각 나트륨과 염소를 유혹해서 둘 사이를 가르는 거죠. 그러나 소금 커플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산소와 수소가 조금만 태만해지면 다시 커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치 사랑과 전쟁 같네요. 이렇게 서로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우리 눈에는 소금이 물에 녹고 염전에서 물을 말리면 다시 소금이 되는 천일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일염은 알고 보면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결혼에 성공한 커플인 거죠. 원자는 도대체 왜 최외각 전자껍질의 빈자리를 없애려고 발버둥치는 것일까? 나는 모른다. 그렇다는 사실만 안다. 원자는 최외각 전자껍질을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다양한 분자와 이온 화합물을 만든다. 그 분자와 화합물들이 결합해 자기를 복제하는 유기분자를 형성했다. 단순했던 최초의 생명체는 자연선택이라는 필연과 유전이라는 우연을 통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 그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 종이 탄생했고 80억 호모사피엔스의 한 개체인 내가 있다. 이보다 더 신기하고 극적이고 장엄한 창조신화나 탄생설화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 화학이 말했다. 너는 내가 만든 기적이야.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책이 철학책이라는 거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이 장에서 등장하는 철학적인 주제는 환원주의와 통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원주의란 복잡한 무언가를 쪼개고 쪼개어 이제 단순한 단위로 만들고 그 작은 단위를 연구해서 거꾸로 복잡한 무언가의 작동 원리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통섭이란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의 언어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통섭의 주된 수단이 바로 환원이라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의학과 과학은 이 세부 분야마다 통섭이 이루어져서 되게 빛나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인문학은 그 특유의 폐쇄성과 독단적 사고방식으로 전혀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이유가 자본주의와 정치에 있다고 보는데요. 인문학이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욕망의 산물이라면 이렇게까지 대립했을까요? 호모사피엔스의 지식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책이라는 도구가 지식의 유전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과학 발전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이들이 세상의 각종 화려한 학문으로 이제 돈맛과 힘의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립이 생겼다고 봅니다. 무협지를 보면 절정의 고수들은 하나같이 기본기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무협 웹툰인 화산기한에서도 주인공 총명의 기본기 지옥 훈련을 통해 나날이 성장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해요. 인문학이 통섭되려면 적어도 인문학의 기본, 즉 타인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사교육의 볼모가 되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건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육부, 나아가 국가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4장에 등장하는 화학과 환원주의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철학을 읽으며 저도 이런 생각까지 흐르게 되었네요. 그 밖에도 유능한 중도인 탄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돈 되는 화학 이야기도 나오지만 직접 책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화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돈 되는 과학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화학과에 가려고 노력해 봤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이렇게 화학은 원자의 운동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자 과학의 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 살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봤지만 거의 정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유시민 작가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드디어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한테도 아주 쉽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딱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총 3개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이 지구 스케일의 세계에는 뉴턴의 고전역학이 통용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먼지 한 톨보다도 작게 느껴지는 아주 거대한 우주와 빛의 속태계에 대해서 논하는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논하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17세기 중반 희대의 천재과학자 뉴턴이 등장하는데요. 이 뉴턴은 20대에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광학, 역학,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적분학을 무려 직관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인류는 역학이라는 과학적인 공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공식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지구 스케일에서 아주 잘 작동했어요. 이 뉴턴의 역학을 지금의 발전된 역학과 구분하여 고전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게 우주 스케일로 커지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커져버리고 너무 빨라져서 변수가 생긴 거예요. 바로 빛의 속도와 중력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 KTX,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빠를 수 있겠지만 빛의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의 중력, 달의 중력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빛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중력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인슈타인은 물체가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크기가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체를 빛의 속도로 빨라지게 해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후 중력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꺾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력이 힘이어서 빛을 꺾는 게 아니라 이 중력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키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중력이
빛을 꺾은 게 아니고 공간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빛이 꺾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산수를 거쳐서 중력이 강한 곳은 시공간이 왜곡되어 중력이 약한 곳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 장면이 대표적이거든요.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우주선에서는 7년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밀러 행성은 블랙홀 근처에 있는 거대한 행성이며 이곳엔 지구보다 훨씬 중력이 강하고 그만큼 빛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같이 왜곡된다고 해요. 중력과 시간에 관한 보다 쉬운 예로 일란성 쌍둥이 자매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평생을 항공기 승무원으로 지낸 동생이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언니에 비해 조금 더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항공기에 있으면 그만큼 지구의 중력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그래서 지구에 보다 가까운 동생보다 조금 더 빨리 늙어간다 라는 거죠. 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비행기에 있으면 그만큼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든 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데요.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눠지거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라는 것만 설명을 한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라는 변수까지를 고려해서 실제 우리 우주에 적용을 한 거예요. 따라서 빛의 속도와 우주라는 세계에서는 고전역학의 상대성 이론으로 보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와요. 이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GPS는 지구 바깥에 떠있는 16개의 인공위성이 관여를 해서 지도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근데 우주에 떠있기 때문에 지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해도 시속 100km씩 움직이는 이 도로 사정에 비하면은 그 생각보다 오류가 꽤 있다고 해요. 이 오류의 수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지구의 시간과 인공위성의 시간을 보정해준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은 우주 스케일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과학 이론이에요.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을 거시적이다 라고 말하고 반대로 이 아주 작은 세계를 미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자만큼 작아지면 농구공이 지구만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라는 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움직인지를 설명하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통해 전 우주가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건 우리 눈의 성능이 떨어져서인 거고 사실 전 우주는 이 원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사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 덕분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고전역학을 알아야 되고 아주 거시적인 세계에 이 고전역학을 적용하려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보정을 해야 되고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 컴퓨터가 놓였어요.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지만 여전히 독수리 타법이었던 어머니가 어느새 키보드 보지 않고 손가락 10개로 타자를 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블로그 개설을 해드렸던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만큼 어머니가 글쓰기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는 늘 펜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글을 잘 쓰시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올리고 친구분들께 공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소 제 블로그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가 이제 흔쾌히 수락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안 쓰는 노트북을 드리며 블로그까지 개설해드렸죠.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세세하게 좀 알려드렸어요. 답답하더라도 한 달만 참고 교정해나가면서 써보시라고 알려드렸죠. 어머니는 제 충고를 듣고 독수리 타법을 관두고 불편하더라도 정식 타자법을 익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글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필사하듯이 포스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으셨던지 1일 1포스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키보드를 다루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엔 겁나고 답답해도 뭔가에 꾸준히 노출시키고 익히면 어떤 일이든 어느 정도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접해본 적도 없는
하는 생소한 과학을 심지어 책으로 접하려니 여간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이 책을 완독하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책을 발판 삼아서 조금 참고 더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2권에서 3권 정도 더 과학 도서를 보게 된다면 그 서너 권의 책이 어느새 하나의 상식으로 똘똘 뭉쳐지는 경험이 올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타자 실력처럼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시거나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과학 상식을 어떻게든 최대한 인간의 언어로 쉽게 들려주는 유시민 작가와 그마저도 더 쉽게 알려드리려는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걸 어른들이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난 영상에 다루었던 화학 같은 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영어를 곧잘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성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만일 저희 어머니가 이 정도의 화학 상식, 이 정도의 물리 상식이 있었다면 과연 제가 음악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해요. 후회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른인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자녀, 조카 아니면 그 밖에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특별한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문과들은 철학의 향기에 끌린다. 이 5장에서 유시민 작가는 불교를 끌어들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색은 공이다라는 뜻인데 유시민 작가는 이 말을 유와 무로 해석하더라고요. 세상은 원자로 가득 차 있지만 원자와 전자 사이에는 비어 있는데 그러나 이 비어 있는 공간에는 그 어떤 물질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자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원자는 사실 텅 비어 있다. 이 말에서 작가가 말하는 것은 세상은 빈 것처럼 보여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인식 주체인 나가 없으면 세상이 유이든 무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았던 의미도 그리고 나의 죽음의 의미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선이라고 믿는 의미를 되새기며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믿는 선이 남들에게는 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이며 그 공부의 중심에는 독서가 있는 거죠. 어때요? 독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계산해보니 제가 1년에 50권 정도 읽더라고요. 이때까지 읽어왔던 책의 개수를 추산해보니까 대략 500권 정도를 완독했더라고요. 물론 이 중에 먼지처럼 잊혀진 책도 있지만 기억에 강하게 남은 책들도 있어요. 대부분 최근에 읽은 책들이 그렇고 특히 2번, 3번 읽은 책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책들은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결국 심심풀이로 읽는 책은 일주일 전에 봤던 웹툰처럼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저 잠시 잠깐 즐거웠던 느낌만 남기는 거죠. 저는 독서가 인생샷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지를, 음식을, 그리고 나를 사진에 남기듯 독서도 기록을 남겨야 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듯 나의 독서를 자랑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읽은 내용과 감동, 그리고 교훈을 남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온전히 모여서 진정한 나의 추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들이 모두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든 감정들이 통섭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환원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물리학적인 정보까지 모두 취합하고 나면 우리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은 너무 뻔하고 답이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유시민 작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왜냐면 이 물질 세계에는 그런 목적, 그런 의미 같은 건 없다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이 질문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로 말이죠.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지 내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라는 장폴 사르트르의 명언이 있었죠. 우리는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스스로 찾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뇌과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학을 거쳐왔는데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 과학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결국 과학자들끼리 통하는 언어는 수학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수학을 잘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수학의 역사 정도는 알고 있다면 수학이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학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을 다뤄볼까 합니다.
왜 유시민 작가가 김상우 교수에게 다정한 물리학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정한 수학자도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6장 우주의 언어인가 천재들의 놀이인가.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학의 언어가 바로 수학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학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수학이 두렵지 않았다면 과학도 이렇게 겁먹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뭐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니고요. 수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만일 초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런 수학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수학을 다정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유시민 작가가 김상우 교수에게 다정한 물리학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정한 수학자도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정규 교과과정 12년 동안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선생님, 수학 선생님으로부터도 왜 수학을 해야 하는지, 수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공식과 문제가 있었고 풀어야 하는 숫자 덤이었죠. 뭔지 모르는 학문이니까 흥미가 생길 리 없고 풀릴 리도 없었죠. 태생부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이과에 가게 되고, 그리고 더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학자가 되기도 했죠. 과거에는 말이죠. 지금은 수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쓸모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학을 몰라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만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의대에서 수학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우리 사회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이과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에 뛰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재능이겠죠. 유용성을 기준으로 보면 진정한 수학자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에 제가 쓸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철학자 강신주님의 EBS 장자 강의 황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에서 강신주님은 쓸모 있는 것은 보통 돈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이 유용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서 한 방 먹이는데요. 이제 강신주님은 용도란 사물에 되는 잣대여야지 인간에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인간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들이 볼 때 쓸모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한 일이라고 말해요. 장자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이 사회나 체제에서는 쓸모없을지라도 내가 그게 즐겁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쓸모없는 걸 못하게 하고 따라서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장자는 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모님, 친구, 형제, 쓸모 있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거지. 물론 쓸모가 있어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 이제 부모로서 이제 어머니로서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자였다가 가난한 친구, 갑자기 장애를 얻은 힘센 친구, 이제 무용하고 쓸모없으니까 버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정한 쓸모 있는 일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짧은 메시지로 우리 삶의 의미까지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복이란 쓸데없는 것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삶이란 건 알겠더라고요. 만일 누군가 제가 수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 주기율표를 외우라는 숙제 대신에 왜 주기율표가 존재하고 각각의 원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요? F는 ma라는 공식에서 F는 힘이라고 하는데 F의 스펠링이라도 누가 알려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의 제 열정이라면 실력 있는 화학자가 되었을지도, 그게 아니라면 제2의 도킨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평소 과학에 전혀 인연이 없었던 분이라면 이번 시리즈의 내용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책에 등장하는 과학적 지식들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과학 상식만 알게 되더라도 절대 어딜 가서 과학 상식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처음엔 저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두 번, 세 번 읽고 나니까 오히려 예전에 먹구름처럼 자리 잡혔던 그런 희미한 과학 도서의 내용들까지도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비록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혹은 인문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과학적인 내용도 인문학자에겐 철학의 대상이 되거든요. 저 또한 유시민 작가님과 같은 사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유시민 작가님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이렇게 생물학과 화학적 지식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다양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유시민 작가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제가 20년 이상은 젊기 때문에 부지런히 독서량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녀 가진 부모님들이 적어도 이 정도 과학 지식은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공부는 자녀의 몫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몫이 아닐까.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 곁에서 떠나 세상에 던져졌을 때, 물론 그때란 자녀가 충분히 독립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요. 이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몸을 갈아 넣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 교육에는 사실 둔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아이들에겐 계속 알려주고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인 거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가 몰랐던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죠. 너 이것도 왜 몰라가 아니라 너 이것도 모를걸? 이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이 키우기 바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늘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짧게나마 읽고 보고 익혀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